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지하철 8호선 천호역 근처 해링턴 타워 천호 투썸 플레이스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천호역 근처 해링턴 타워 천호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한번 간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링턴 타워 천호입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오늘은 현재 어제 새벽에 제33회 파리올림픽이 화려하게 개막을 해서 17일간의 열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 관련해서 4년 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206개 국가 1,500명의 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을 해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최종 목표는 금메달을 획득하는 거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메달이긴 합니다만은 올림픽에서 그 모든 경기 종목 다 합하면 제 생각에는 금메달이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예는 쿠베르탱 메달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프랑스인 쿠베르탱,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전개됐던 보불 전쟁, 즉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독일은 승리하고 프랑스는 패배해 가지고 프랑스인들이 상실감, 패배감에 휩싸여 있을 때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인들의 그러한 사기를 북돋워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그 프랑스인 쿠베르탱이 고대 그리스의 그 올림픽 정신을 근대에도 구현하자. 그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바로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올림픽 정신, 그걸 근대에도 구현하자 해가지고 18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이른바 IOC를 창립시켰고요. IOC의 2대 위원장, IOC의 2대 위원장이 또 프랑스인 쿠베르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올림픽은 결국 프랑스인 쿠베르탱이 창시를 한 건데요. 자, 프랑스인들이 보불 전쟁에서 패배해서 패배감에 휩싸여 있을 때 다시 프랑스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대 올림픽의 그런 육체와 정신의, 정말 저런 오토바이 소리 싫습니다. 자,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꾀하는 고대 올림픽 정신을 근대 올림픽에서 구현하자 해가지고 18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창립을 했고요. 2년 후에 1896년에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게 됐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하튼 그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메달은 굉장히 그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에서 수많은 종목들을 다 합하면 금메달이 100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쿠베르탱 메달은 IOC의 창립자이자 IOC의 제2대 위원장을 했던
프랑스인 쿠베르탱, 올림픽의 아버지죠.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가 바로 프랑스인 쿠베르탱인데요. 그 쿠베르탱 이름을 딴 쿠베르탱 메달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각 종목의 최고 1위에게 올림픽 각 경기 종목마다 금메달이 수여가 되는데요. 쿠베르탱 메달은 그러한 금메달과는 차원이 다르게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의 혁혁한 공적을 세운 그러한 특별한 삶의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게 쿠베르탱 메달입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에 있어서 쿠베르탱 메달이 올림픽 각 경기 종목의 금메달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듯이, 왜냐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듯이 프랑스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예가 바로 레종 도네르 훈장입니다. 지금부터 약 220년 전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직접 제정했던 직접 시행했었던 그 훈장이 바로 레종 도네르 훈장이고,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레종 도네르 훈장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나폴레옹 시대에 제정했던 처음 시행했었던 레종 도네르 훈장을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도 레종 도네르 훈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가 쿠베르탱 메달이라고 한다면, 프랑스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는 바로 레종 도네르 훈장입니다. 그래서 그 레종 도네르 훈장 관련해서 나폴레옹 시대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이 있습니다. 1805년 10월 21일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 고시라는 지역에서 트라팔카르 해전이 발생이 됐는데요.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함대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상대로 싸워서 영국이 승리했던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면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그리스의 남서부 해협이었던 살라미스 해협에서 발생됐던 그리스 연합 함대와 페르시아 함대 간의 격돌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첫 번째인 살라미스 해전이고요. 결국은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 함대를 꺾고 승리했었던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게 기원전 480년이고요.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가 1588년 칼레 해전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칼레항에서 발생했던 칼레 해전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꺾어버린 해전이 칼레 해전입니다. 프랑스 남북서부 항구 칼레 근처에서 발생했다 해서 칼레 해전인데요. 그것은 서기 1588년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이었던 1588년에 프랑스 북서부 칼레항 근처에서 발생했었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임명했던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이 그 당시에 영국의 총사령관이었고요. 스페인의 무적함대, 즉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상대로 싸워서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무적함대 스페인어로는 아르마다 인벤시블레인데요. 요즘도 월드컵에서 각 국가의 별명이 있죠. 그래서 월드컵에서 스페인 팀을 무적함대라 하고, 독일 팀을 전차군단이라 하고, 이탈리아를 빗장수비라 하고, 네덜란드 팀을 오렌지 군단이라 하고,
뭐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스페인 월드컵 스페인 팀을 무적 함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당시 과거에 세계 최강의 함대가 바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스페인어로는 아르마다 인벤시블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이었던 1588년 세계 3대전 중에 두 번째인 칼레 해전이 프랑스 북서부 항구 칼레 근처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임명한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이라는 영국의 해군 사령관이 바로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국왕의 무적함대 아르마다 인벤시블레를 격침시켜서 이제 영국이 이제 해상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된 해전이 세계 3대전 중에 두 번째인 1588년의 칼레 해전에서의 영국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그로부터 217년의 세월이 흐른 1805년에 유럽 대륙을 약 15년 정도 평정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바로 세계 3대전 중에 세 번째인 트라팔가르 해전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트라팔가르 해전이 발생되게 된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인류 역사상 성공을 거둔 최초의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의 그러한 물결이 유럽 열강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유럽 열강들은 그러한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정신이 자기들 나라로도 확산이 된다면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또 왕족 수많은 귀족 약 3천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던 그러한 참극이 자기들 나라에서도 발생할 게 우려돼서 그 프랑스의 대혁명의 정신이 자기들 나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유럽 열강에 전파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상대로 유럽 열강들이 동맹을 맺어서 대항을 했죠. 그걸 이른바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나폴레옹이 점령을 한 상태였고 이제 섬나라 영국은 점령을 못한 상태였죠. 자, 그래서 섬나라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지상군 18만 명을 프랑스의 볼로뉴 항구에 집결을 시켜놨습니다. 프랑스의 볼로뉴 항구, 그러니까 프랑스 북서부에 뭐 칼레 해전이 발생했던 칼레 항도 있지만 볼로뉴 항도 있고 뭐 노르망디 해변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볼로뉴 항에다가 나폴레옹이 18만 명의 지상군을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대부분 점령을 했지만 섬나라 영국을 아직 점령하지 못해서 대프랑스 동맹의 주도 국가였던 영국을 점령하지 않고는 나폴레옹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북서부 항구 볼로뉴에다가 육군 지상군 18만 명을 대기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불해협, 도버해협이죠. 영불해협 33km를 건너가서 영국의 상륙에서 영국을 점령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해상 국가는 영국이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라팔가르 해전보다 217년이 앞선 1588년 8월 8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 무적 함대를 격침시켜버려서 이제는 그게 칼레 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해상 주도권을 스페인이 아니라 영국이 갖고 있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영국이 세계 최강의 해상 국가, 해상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지상군을 영불해협 33km를 건너가지고 영국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영불해협 33km에 대한 해상 제해권을 일시적으로나마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 그 당시에 해상 제해권을 영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영불해협을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프랑스는 육군이 강했지만 해군은 굉장히 약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무리 지상전에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프랑스의 북서부 볼로뉴항에 18만 명의 지상군을 대기시켰다 할지라도 영불해협을 건너가지 못한다면 영국의 상륙을 못하고, 그러면 영국을 점령을 못하고, 그러면 대프랑스 동맹군의 주도국가였던 영국을 꺾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최강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그 병력을 영불해협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나마 해상 제해권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1805년 10월 21일의 트라팔칼 해전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라는 그 해상에서 발생이 돼서 명칭이 트라팔칼 해전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은 그 유명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중에서 장군 중에 가장 영국인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장군이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입니다. 자, 지금부터 24년 전 2000년, 즉 새천년에 영국의 BBC 방송이 2002년경입니다. 2002년.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경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통틀어 가지고 랭킹 1위는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61대 총리와 63대 총리를 역임했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랭킹 1위입니다. 자,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랭킹 1위가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이었던 영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그리고 장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장군은 누구냐?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 아니라 그보다 10년 앞선 1805년 10월 21일에 바로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입니다. 장군 중에서는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 바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 아니라 그보다 10년 앞선 1805년 10월 21일 바로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1968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그곳에 세워졌듯이 영국의 수도 런던의 한복판에는 트라팔카르 광장이 있고, 그곳에 기단 높이 55m의 높이에 5.6m 높이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듯이 영국의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영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장군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는지, 그 이유는 바로 유럽 대륙을 15년 정도 평정했고 마지막으로 영국만 점령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럽의 최종 승자가 나폴레옹이라는 게 입증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지상군 18만 명을 영국으로 도보해협, 영불해협을 건너가 가지고 영국을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해상 제권을 영국이 갖고 있었고, 그 영국이 프랑스의 영국 점령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꺾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승리의 주역은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고요. 패배했던 프랑스의 제독은 빌레브 제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은 승리했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합 함대는 패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 패배했을 때 패배한 프랑스 해군의 루카스 함장이 있습니다. 루카스 함장은 패전 국가의 함장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에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레종 도네르 훈장을 그 훈장을 제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직접 수여받았습니다. 자, 그 세계 3대전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은 승리했고, 즉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승리했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는 패배했는데요. 그 패전 국가였던 프랑스의 함장 루카스 함장이 있습니다. 그 함장이 지휘했던 배 이름이 루드터블호입니다. 루드터블호, 그 프랑스의 해군 루드터블호의 함장이었던 루카스 함장은 패배하긴 했지만은 바로 나폴레옹으로부터 직접 레종 도네르 훈장을 직접 수여받았습니다.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했으면 당연히 훈장이 따를 수 있지만 패배했는데도 나폴레옹이 제정한 프랑스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에 해당되는 영광스러운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그 루카스 함장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올림픽 파크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 도착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북서쪽 변에 있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이라는 호텔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왜 패배를 했는데도 나폴레옹으로부터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을까요? 올림픽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가 쿠베르탱 메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프랑스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는 레종 도네르 훈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를 했던 프랑스 해군의 루드터블호의 함장이었던 루카스 함장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트라팔가르 해전이 발생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1805년 10월 21일입니다. 지금부터 219년 전입니다. 올해가 2024년인데요. 지금부터 219년 전인 1805년 10월 21일 스페인의 남서쪽 트라팔가르 해상에서 발생이 돼서 명칭이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특히 트라팔카르 해전이 더 유명한 이유는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그 전투가 승리하기 직전에 끝나기 직전에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하면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라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세 개의 큰 전투가 있죠. 최근에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1, 2, 3부작이 계속 나왔는데요. 10년 전이었던 2014년에 그중 가장 히트를 쳤던 명량이란 영화 아시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한 30편 이상 됩니다. 그 중에 한국 영화가 한 20편 정도 되고 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가 한 10편 정도 되는데요. 자, 그 외국 영화, 한국 영화가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30여 편 중에 최고로 흥행했던 영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0년 전에 2014년에 개봉됐던 명량입니다. 명량. 관객 수가 1762만 관객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30여 편 중에서도 랭킹 1위입니다. 랭킹 1위 1762만 관객인데요. 그 명량은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당시에 명량해전을 소재로 하고 있죠. 음력을 기준으로 1597년 9월 16일에 발생한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바로 이순신 장군 역할로 최민식 씨가 나오셨던 그게 명량. 10년 전이었던 2014년에 개봉해서 관객이 무려 1762만 관객을 동원해서 흥행 랭킹 1위입니다. 그 다음에 한 3년쯤 전에 개봉했던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2탄이 바로 한산 용의 출연이죠. 한산 용의 출연.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 역할로 박해일 씨가 나왔죠. 박해일 씨. 그런데 관객 동원은 한 700 몇십만 밖에 안 됩니다. 1탄이었던 명량 관객 수의 절반도 안 되죠. 한 700 몇십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탄 3부가 바로 작년 말에 개봉됐던 노량 죽음의 바다죠. 노량 죽음의 바다. 참고로 2탄이었던 한산은 임진왜란의 한산도 대첩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게 음력을 기준으로 1592년 7월 8일입니다. 1592년 7월 8일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가 한산도 대첩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개봉됐던 그 노량 죽음의 바다는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했던 그 전투가 노량해전이고 음력을 기준으로 1598년 11월 19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노량해전이 유명한데요. 그 작년 말에 개봉됐던 김한민 감독 시리즈 이순신 장군 시리즈 마지막 3부에 해당됐던 노량 죽음의 바다는 관객 동원이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한민 감독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시리즈 영화 3편이 10년 전에 개봉됐던 명량은 1762만 관객 동원, 3년쯤 전에 개봉된 2부에 해당되는 한산 용의 출연은 700만대, 그 다음에 작년 말에 개봉된 3부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는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계속 관객 수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대단한 영화를 만드신 김한민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은 누구가 빨리 생각이 안 나네. 김윤석 씨죠. 영화배우 김윤석 씨. 김윤석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셨었죠. 1탄 명량에서는 최민식 씨, 2탄 한산에서는 박해일 씨, 3탄 노량에서는 김윤석 씨가 각각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셨는데요. 여하튼 노량해전이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유명한 것처럼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도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하시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자, 올림픽 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의 야경이 참 멋집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호를 좀 대기하려면 횡단보도 잠깐만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배경으로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영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더 값진 전투가 됐고 세계 3대 해전의 반열에 오른 건데요. 그게 지금부터 219년 전인 1805년 10월 21일입니다. 자, 그때 이제 전투가 발생이 될 때 넬슨 제독이 이제 신호, 전투 개시 명령 신호를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하냐면 England expect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전투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영어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ngland expect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전투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게 1805년 10월 21일이고요. 그래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바로 영국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배를 기함이라고 하는데요. 기함의 이름이 빅토리호입니다.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호입니다. 빅토리호. 자,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영국 해군 사령관의 배 이름이 바로 빅토리호인데요. 그때 빅토리호를 향해서 총공격을 가했던 프랑스의 해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은 루카스 함장이 지휘했던 바로 루드터블호입니다. 루드터블호. 프랑스의 배 전함이 루드터블호인데요. 자, 그 루드터블호가 영국 해군 사령관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탑승하고 있던 그 빅토리호를 향해서 맹공격을 가합니다. 자, 그 루카스 함장은 그 트라팔가르 해전을 대비해 가지고 병사들에게, 그 루드터블호의 승조원들에게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히 백병전에 대비해서, 육박전이라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전투를 하는 걸 백병전, 육박전이라 하는데요. 백병전을 대비한 훈련도 강도 높게 했었고, 그 다음에 수류탄 투척 훈련도 강도 높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격수, 조준 사격하는 걸 저격수, 영어로 스나이퍼라고 하죠. 스나이퍼. 저격수들도 엄청나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렇게 루카스 함정은 루드터블호 함정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스파르타식 그런 백병전 훈련, 또 저격 훈련, 수류탄 투척 훈련,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게 그런 말이죠. 제가 공군학사장교 시절에 훈련장에서 많이 들었던 구호인데요.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즉, 훈련을 강도 높게 하면 실전에서는 피를 적게 흘리고 목숨을 덜 잃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루드터블호의 함장이었던 루카스 함장도 엄청나게 그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 총사령관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령관의 함정 빅토리호를 향해서 엄청난 총공격을 했습니다. 백병전도 하고 수류탄도 투하하고 또 저격수들을 배치해 가지고 저격을 시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루카스 함장이 지휘하는
로드 터블호의 저격병에 의해서 총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요. 자, 오후 4시 반경에 1805년 10월 21일, 지금부터 219년 전입니다. 1805년 10월 21일 오후 4시 반쯤에 영국의 승리로 이제 전투가 종료되는데요. 종료되기 거의 30분쯤 전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감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즉 아까 제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전투 개시 명령을 말씀드렸었죠. 자, England expect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걸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영국군 해군들에게 전투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는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영국이 나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게 부여한 나의 임무, 즉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무찔러서 나폴레옹이 영국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는 게 영국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게 부여한 임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그걸 충실히 이행을 했고, 그래서 영국 해군의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즉 지금 나는 목숨을 잃어서 죽지만 영국이 나에게 부여한 그 나폴레옹의 영불해협 을 건너서 영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상에서 막아내라 라는 영국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게 부여했던 그러한 임무를,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의미로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전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 결국은 그 프랑스의 로드 터블호의 그 저격수가 영국의 총사령관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탑승하고 있었던 빅토리호에 대하여 맹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을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저격병 스나이퍼라죠. 스나이퍼가 결국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목숨을 끊어버린 셈이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그 총사령관이 탑승하고 있던 빅토리호다 보니까 그 프랑스의 루드 터블호보다 규모도 훨씬 강한 규모가 큰 배였는데요. 프랑스의 루드 터블호는 함정 크기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영국의 총사령관까지 정은사시키는 그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국의 또 다른 배가 다가와 가지고 빅토리호를 또 구원을 하게 됩니다. 사령관이었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이미 전사하긴 했지만은 영국의 함정 테르미르호가 와가지고 좌초될 뻔했던 영국의 사령관 함정 빅토리호를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빅토리호와 테르미르호의 협공을 받은 그 루카스 함장이 지휘하는 그 로드 터블호는 결국 항복을 하긴 했지만은 치열한 그 전투 과정에서 결국 영국의 총사령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을 전사시키는 쾌거를 전과를 거뒀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가 영국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서 모두 포로가 돼가지고
영국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일정 기간 포로 생활하다 나중에 석방이 되는데요. 그래서 석방됐을 때 루카스 함장에 대하여 그 당시에 프랑스의 지배자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자신이 제정했던 프랑스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바로 루카스 함장에게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팔가르 해전 전체적인 성적은 프랑스가 패배하긴 했죠. 그렇긴 하지만 루카스 함장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었던 거고, 그래서 영국의 사령관 호레이쇼 넬슨 제도까지 전사하게 만들 정도로 전과를 올렸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 루카스 함장에게 레종 도네르 훈장을 직접 수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루카스 함장은 그러한 영국의 넬슨 제독을 전사시킨 전과를 인정받아 가지고 레종 도네르 훈장이라는 프랑스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를 수여받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의 총사령관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은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난 다음에 몇 달 있다, 석 달쯤 후에 호텔에서 식사하다가 나이프, 칼로 자결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불명예스럽다 해가지고 호텔에서 식사하던 중에 나이프로 자결을 하신 분이 바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빌레브 제독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의 영국 점령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북서부 볼로뉴 항구에다가 집결시켰던 그 18만 명은 영불해협 33km를 건너가질 못했던 거죠. 영국의 해군이 막아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영국 점령의 꿈은 그야말로 꿈으로 끝나버리고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그것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바로 그 병력을 동진시킵니다. 동진시켜서 그 유명한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그 트라팔가르 해전으로부터 딱 6주 후에 발생이 됐는데요.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바로 나폴레옹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변에 거의 도착했는데요. 여기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에 있는 수변무대입니다. 동호 북쪽에 있는 수변무대. 제가 동호 북쪽 나무 데크 쪽으로 이동해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동호 북쪽변에 있는 숲이